여러분, 오늘은 한미관계 역사상 보기 드문 세금 전쟁의 서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려 한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마치 1980년대 일본에 하던 방식처럼 관세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 일본이 아닙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시장 영향력에서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80년대에 당했던 것을 한국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미국의 기술 표준과 금융시장에 크게 의존했지만 한국은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를 끝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발표 직후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와대와 산업부,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며 조용히 대응 전략을 짰죠. 이건 아주 영리한 수입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미국이 안보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만 냉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미국이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싸워서 한국이 얻을 게 뭐냐? 차라리 협상으로 풀자.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시각이에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기술 체인의 열쇠를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부분에서 저랑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관세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킨 건 맞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졌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벌써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죠. 미국이 너희를 압박하니 우리와 손잡자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중국 카드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의 조건부 협상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3국 시장을 확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폭탄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피해자에서 게임 체인저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그 공격이 바로 우리를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으로 밀어올리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첫 단추는 분명 트럼프의 관세였지만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건 한국의 전략과 결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왜 미국이 이번 결정을 역사적 실수로 기록하게 될지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폭탄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오판의 결정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글로벌 기술 산업 체인의 절대 강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AI 반도체까지 한국이 핵심 공급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관세 카드를 꺼낸 건 자해에 가깝습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1980에서 90년대 일본에 했던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하브이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일본과 달리 기술 원천 특허, 인재풀까지 완전히 독립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미국 기술 표준과 부품 의존도가 높았지만 한국은 이미 유럽, 인도, 중동과 직접 기술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 장비 없이도 EUV 공정을 가동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확보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사일 추진체 핵심 부품을 미국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결국 미국 스스로 공급망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 쇼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선이 다가오니 강력한 대외 조치를 보여줘야 했고 중국을 직접 때리면 위험하니 대신 한국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판인 이유는 한국이 중국과 다르게 맞대응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설계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방산 기술과 반도체 칩, 전기차 배터리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미국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는 한국 업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는 순간 그 목줄이 자기 목을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오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모든 국가의 기술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고 미국이 그 표준에 맞추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3나노 공정, L3 요격 체계, KE 전차 수출 계약 모두 미국이 아닌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AI 칩 산업은 엔비디아와 인텔이 있지만 실제 생산은 TSMC와 삼성에 의존하거든요.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크니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관세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외교 전략에도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은 동맹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경제 제재를 한다는 신호를 읽었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오판은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미국이 스스로 궁지에 몰릴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조용한 반격으로 미국의 오판을 현실로 증명해 보였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직후 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맞대응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이후 모든 대응을 물밑에서 진행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감정전이 아니라 장기전이 시작되는구나. 맞아요. 사실 겉으로 조용했던 이유는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시에 움직이며 미국 의존도가 높은 특정 분야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군사용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원재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수출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공급의 속도와 순서를 조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과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이 사용하는 위성용 메모리 칩 출하를 3개월 뒤로 미루는 거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품질 테스트 기간 연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미국도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영리함입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아세요? 관세 발표 후 불과 2달 만에 미 국방부는 한국산 부품 공급 지연이 전투기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의 묘수는 에너지 자원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등과 협력해 리튬, 니켈, 코발트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자원들은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군사용 전원장치에도 필수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공급 계약 재검토를 시사하자 미국 전기차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한 압박이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의 균열을 낼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강하게 조이면 미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할 수도 있죠.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대만이면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일본은 이미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공개적으로 배터리 반도체 핵심 부품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유럽도 생산 능력은 있지만 원재료와 제조 공정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격은 사실상 리스크 최소화 효과 극대화라는 완벽한 조합이네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 피해는 치명적으로 만드는 전략이죠. 정확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는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보면 이번 기회에 한국 기술 표준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외교의 한 형태군요. 미국이 세금 칼을 꺼냈다면 한국은 기술 주도권이라는 방패이자 창으로 응수한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공개적인 동맹 이탈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기술과 자원이라는 목줄을 살짝 당기는 방식. 이게 바로 영리한 반격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이야말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반격이 어떻게 미국 산업계와 정치권을 동시에 흔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산업계 전반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방위산업이었죠. 특히 로키드 마틴과 보잉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이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 라인에서 부품 부족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초기에는 이를 일시적 공급 지연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산 반도체와 고급 합금 소재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충격이 컸죠.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의 OLED 패널과 메모리 칩 공급에서 차질이 생기자 부품 납기를 2개월 연기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도 서버용 GPU 생산 속도가 늦어졌고 미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한국의 출하 일정 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미국 기업들이 겪는 불편은 단순한 공급 지연이 아니라 비용 폭증으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 손실이 약 2,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고스란히 미 정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죠. 한국이 관세에 직접 맞대응하지 않고 이런 간접적 압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한국과의 공급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방식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일본은 배터리와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한국을 완전히 대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했죠. 유럽의 경우 생산 역량이 부족하고 원재료 확보 네트워크도 한국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산업계의 불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군요. 언제든 한국이 공급을 조절하면 미국 경제의 심장부가 흔들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확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전문지야 포브스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기술 체인의 스위치를 쥐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방산, 반도체, 배터리라는 세 분야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기업들은 처음으로 한국 없는 미래를 상상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매우 불편했죠. 이건 마치 심장에 연결된 인공심장 펌프의 전원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펌프가 멈추면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듯 한국의 공급이 멈추면 미국 산업이 바로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 비유가 딱 맞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재계의 CEO들이 워싱턴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죠. 그 결과 백악관도 처음으로 한국과의 조율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인이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흥미로운 겁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뒤로는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산업계의 압박이 워낙 거세서 더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죠.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 내부 정치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면서 결국 워싱턴이 움직이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산업계가 공급망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사이 세계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울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세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기술 공급의 중심지, 즉 무게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유럽연합, EU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정상들이 연달아 방한해 반도체 배터리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사실상 미국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미국은 정치 리스크, 한국은 기술 안정성이라고 평가한 것도 인상적이었죠. 중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미 한화 LI진엑스원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력 범위를 AI 위성통신 스마트시티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은 우리의 미래 산업 파트너라고까지 말했죠. 미국이 들으면 뼈아픈 발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단순한 미국의 빈자리 메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이 제안한 K표준 반도체 인증 체계의 EU와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기로 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제회의에서 기술 표준을 논의하면 미국, 일본, 독일이 주도했고 한국은 주로 참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이 제시한 기술 로드맵에 다른 나라들이 맞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 한국과만 독점 계약을 맺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정치 안보 리스크가 크니까요.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게로 이시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 내부 언론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한국에 종속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기술 자립도가 한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결국 세계 시장의 무게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군요. 기술력, 공급망 안정성, 정치 신뢰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어서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 규칙을 설계하는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우리는 새로운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세계 시장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그게 과연 협상일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특히 산업계와 정치권의 압력이 어떻게 백악관을 움직였는지 말이죠. 세계 시장의 무게추가 서울로 옮겨간 시점부터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경제 대응을 넘어 본격적인 심리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심리전의 목표는 명확했죠. 미국이 스스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자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직접적인 협상 요구나 항의가 아니라 미국이 불안감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묘미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공급 우선순위를 유럽, 중동, 동남아로 옮겨버린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EU 데이터 센터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성능 서버 DRAM을 먼저 출하하고 미국 주문은 일정 조정을 이유로 뒤로 미루는 식입니다. 명분상 문제없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맞아요. 더 나아가 한국은 일부 기술 협력 논의를 의도적으로 오픈 미팅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유럽 중동 국가들과의 첨단 반도체 방산 공동개발 협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 내용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인 심리전이 자칫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은 자존심이 상하면 더 강경해질 수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점까지 계산했습니다. 트럼프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공개적 모욕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간접적 압박에는 협상 카드를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국가를 우선시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한 거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요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한국산 핵심 부품 수급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생산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백악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됐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갈등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직언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은 한국과 손잡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심리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국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예전에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심리전의 또 다른 요소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산업계 정치권 여론 3중 압박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기다렸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협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마치 모래시계 속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는 기분일 겁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는 감을 못 잡는 상태죠. 그렇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심리전에 밀려 결국 미국이 어떤 첫 양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양보가 한미 관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심리전에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서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기술 주권을 넘어 기술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발언 이후 청와대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인공지능,
우주산업까지 5대 전략 분야를 묶어서 한국이 표준 제정국이 되는 목표가 담겨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을 단독 파트너로 두는 대신 유럽, 인도, 중동과의 다자 연합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을 소외시키면 동맹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략은 미국 배제가 아니라 미국 종속에서 벗어난 독립이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이 미국 기술 표준에 종속돼 버린 결과를 생각하면 지금 한국의 선택은 오히려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자신이 중심이 아닌 국제기술연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협상 지렛대입니다. 미국이 불편하더라도 한국이 이미 유럽, 중동, 인도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결국 미국도 그 연합에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은 일본 주도의 반도체 표준화 회의에 처음엔 반대하다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자 결국 참여했죠.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과 안보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위성통신 표준은 단순히 민간 통신이 아니라 군사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표준, 안보 표준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표준을 따르는 국가들은 자동으로 한국의 안보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중국과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기술 신뢰도와 데이터 보안에서 국제적 불신을 받고 있고 일본은 첨단 군사 네트워크 구축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망, 해군 작전 통제, 우주 기반 정찰 시스템을 모두 자체 기술로 운용하고 있죠. 이런 전략적 위상 강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한국 기업들이 체결한 해외 첨단 산업 계약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에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우선 선택한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심지어 NATO 일부 회원국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국제 위상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단순히 필요한 파트너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축이 된 거군요. 이건 동맹 관계에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의미합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미국은 더 이상 명령하는 쪽이 아니라 협상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양보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기술 연합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후 미국은 마침내 첫 번째 양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참 흥미로웠어요. 백안과는 공식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관세 품목을 조용히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 촉진이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의 공급망 조정으로 인한 산업계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면제 품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군사용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그리고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등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품목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양보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는 너희 없이는 못 버틴다 는 사실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양보가 공개 협상이 아니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미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당분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나왔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조용히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양보를 하면 대선 국면에서 약해졌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트럼프는 여전히 대중 앞에서는 미국은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체면을 지키려면 앞으로도 이런 조용한 양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비공식 양보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충분한 이익을 줄까요? 공식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번 비공식 양보를 시금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죠. 만약 이 조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한국은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관세 철폐나 기술 이전 조건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조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단순히 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국을 확실히 붙잡아두지 않으면 유럽이나 중동의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처음으로 방어적 협상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가 수용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 조건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위 외교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차세대 요격체계 L3 공동 운용을 제안한 것도 그 예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그 틀 안에 미국이 들어오겠다는 거죠. 결국 이번 첫 양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공급망과 기술 네트워크에 의존해야만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관세 면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야죠. 맞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런 양보를 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들과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를 활용했는지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 이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산업 공급망 붕괴라는 경제적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외교적 영향력 약화라는 전략적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버티기 힘들죠. 경제적 위기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분기 미국의 첨단 제조업 생산 지수가 전년 대비 7.4%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의 하락폭이 가장 컸죠. 이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한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방산 분야도 심각합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개량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공급하는 군사용 반도체와 특수합금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 상태로 유지한다. 그건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치 외교적 위기는 더 미묘합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 방산 계약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한국산 방공망과 미사일을 선택한 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미국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맞아요. 이런 흐름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일본 언론은 이를 정치적 굴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대신 한국과 손을 잡는 그림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왜 여전히 한국을 향한 관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철회가 곧 패배 선언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일부만 완화하고 비공식 경로로 양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공식적인 신뢰 회복이 없으니 산업계와 동맹국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죠. 결국 이중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붕괴네요.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공급망을 되찾아야 하고 외교적으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니까요. 예를 들어 관세 완전 철폐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현대화 비용 전액 부담,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참여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요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의존과 존중 위에서 세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맞추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동맹은 더 강해질 겁니다. 이중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어느 쪽을 먼저 해결하려 할지도 흥미롭습니다. 경제 문제를 먼저 풀면 정치적 이미지 손상이 크고 정치적 체면을 지키려 하면 경제 붕괴가 심해지니까요.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미국이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워싱턴을 서울로 향하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중 위기가 절정에 이른 순간, 마침내 워싱턴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안과는 특사 파견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 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보잉 애플 로키드 마틴 CEO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절단이 극비리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라고 포장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의 공급망을 되살리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이 구성만 봐도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경제 라인, 안보 라인,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CEO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위기라는 의미죠. 과거 미국이 이런 형태의 사절단을 꾸린 건 중동 석유 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절단의 방문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미국 내부에서 서울행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들이 누군지,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이건 협상장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복잡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야 하지만 뒤로는 특사를 보내 한국과 타협을 모색해야 하니까요. 이중 메시지가 자칫 동맹국들과 국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절단의 방안을 비공개 일정으로 처리했죠. 언론에 공개된 건 청와대 앞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부러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 중이며 상호 이익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국제사회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CNN과 BBC가 동시에 한국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는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는 관세 분쟁의 승자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죠. 이런 보도는 미국 내부 정치에도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CG 회의장에서 미국 측은 관세 일부 철폐와 함께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군사부품의 공급 우선순위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방위산업 공동개발, 우주기술 교류 확대, 그리고 일부 군사기술 이전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특히 군사기술 이전은 미국이 동맹국에게 쉽게 주지 않는 카드죠. 이건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를 통해 한국은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며 미국의 절박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리한 협상술입니다. 미국이 시간 압박을 느낄수록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산업계와 정치권 모두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으니 워싱턴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 목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왜 미국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분명한 조건 목록을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룰북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전면 철폐였죠. 단순히 일부 품목 면제가 아니라 모든 전략 품목에서 무관세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그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셈이네요.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한국과의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더 파격적이었죠. 바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는 한국 기업에 대해 연방주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미 높은 수준인데 또 다른 조건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군사기술 공동 개발 권한 부여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엔진 기술, 위성 네트워크 통합 운영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동등한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였죠. 지금까지 미국은 이런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예외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조건일 겁니다. 군사기술은 동맹이라도 함부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부품 없이는 군수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건 협상의 힘이 완전히 서울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미국이 이런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점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패키지 딜로 묶었습니다. 일부 조건은 즉시 시행하고 일부는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트럼프는 대중 앞에서 미국이 이겼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모든 핵심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 조건은 기술 표준 공동 재정권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6G, 우주 네트워크 등 차세대 기술 표준을 정할 때 한국이 공동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 조건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군요. 기술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따라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조건은 군사경제동맹의 대칭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한국도 미국의 전략 자원을 제공하되 미국도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군사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이죠. 그건 미국에게 안보 상호주의를 강제하는 셈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제시되는 순간 미국 특사단은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잘 압니다. 이 조건들을 거부하면 한국은 유럽 중동 인도와의 독자 노선을 강화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은 더 큰 외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요. 결국 협상은 시간과 압박의 싸움이 되겠군요. 미국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양보할지가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 조건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이 공개되자 워싱턴 내부는 그야말로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국가안보회의, NSC, 상무부, 국방부, 그리고 산업계 대표들이 모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일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부하면 더 큰 손실이 온다는 현실론을 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 애플, 엔비디아 CEO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로 수십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죠. 심지어 몇몇 기업은 유럽이나 일본 대신 한국과의 장기 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런 산업계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겁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부 조건 수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인 관세 전면 철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경제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술 공동 개발 권한 같은 조건은 훨씬 더 민감했을 겁니다. 미국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이건 국가 안보의 핵심을 넘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군사용 반도체와 특수합금 부품 없이는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극초음속 요격체계나 위성 네트워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평가가 미국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엔 절대 인정하지 않던 부분인데 이제는 협상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조건부 수락이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조건은 즉시 수용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협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세 전면 철폐와 미국 내 한국 기업 지원은 빠르게 합의하되 군사기술 이전과 공동표준 제정권은 향후 2에서 3년간 신뢰를 쌓은 뒤 추진한다는 식입니다. 그건 일종의 체면 살리기 전략이네요. 겉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 일정을 조율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구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문에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은 미국 국가안보의 필수적 자산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요구했죠. 이건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오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조차 이렇게 인정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푸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안보 체계에서 핵심 축임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혹시 뒤에서 다른 견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대체 공급망 구축 같은 거 말이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유럽, 인도, 중동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습니다. 미국이 설령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더라도 비용 시간 신뢰 측면에서 한국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은 미국이 완전히 수세로 밀린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합의가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일본에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반응 속에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요.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기술 공급망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 언론에서 기술 열쇠 선언으로 불렸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 특히 외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기술 패권의 새로운 중심국이 되었다고 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자
중국과 일본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다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서방 진영의 기술 거점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후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 일부 품목의 대외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과 히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일본도 상황이 복잡합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지만 일본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를 기술 종속으로 해석하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본 반도체 업계는 한국이 기술 표준을 장악하면 일본은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번 선언을 기술 독립의 모델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UAE와 사우디는 한국과 합작으로 AI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배터리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국과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그건 국제기술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과거엔 첨단 기술 협력의 필수 관문이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위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외교 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미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근 열린 6G 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기술 규격안이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았고, 미국과 유럽도 그 안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기술 표준의 원작자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이 지금은 협력하는 척하지만 언젠가 다시 기술 패권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명확합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유럽,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괄하는 기술 자원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미국이 한국을 흔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기술 열세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공식 확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주에 대거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KOSDAQ과 KOSPI의 첨단 산업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 승리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에 장기적인 호재를 제공하는 결과군요. 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언 이후 한국이 어떤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열세 선언 이후 이재명 정부는 곧바로 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단기적인 협상 승리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한국이 기술 안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주도국이 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든 거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 둘째, 공급망 다극화. 셋째, 안보 경제 연동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공급망 다극화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다층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특히 호주와 캐나다에서 리튬 니켈을, 칠레에서 코발트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는 전략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결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와는 방산 기술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유 안정 공급을 확보합니다. 인도와는 우주 발사체 공동 개발과 반도체 공장 설립을 맞바꾸고 있죠. 이런 방식은 기존의 일방적 수출입 구조를 상호의존 구조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국제 정치의 변수에 강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어 한국을 배제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축인 안보경제 연동 전략입니다. 한국은 기술 공급망과 안보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공급하는 차세대 위성 통신망은 군사 민간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한국의 안보망과 연결됩니다. 즉, 한국과 관계를 끊는 순간 첨단 기술뿐 아니라 안보 협력까지 잃게 되는 구조죠. 그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동맹망이군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보까지 함께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NATO, 일부 회원국이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구축한 C4I,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게 됐습니다. 이건 군사동맹 조약을 맺지 않고도 사실상 한국 주도의 방위망에 편입시키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가 확대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은 기술 자원 모두에서 한국 중심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기술 위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든 다층 공급망과 기술 표준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 재편은 단순히 미중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에 서서 여러 기술 블록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양쪽의 줄서기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설계하고 양측을 조율하는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기술 정상회의를 구상 중인데 이는 전 세계 주요 기술 산업 리더를 한자리에 모아 한국이 제시하는 표준과 규칙을 채택하게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그 회의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기술 외교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전략이 완성됐을 때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될지, 그리고 미국조차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종 국면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서울이 제시한 장기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국제 질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던 양극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한국이 중추 역할을 하는 다극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술과 안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사실상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발언 직후 미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자 기술 파트너라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과거라면 이런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기술 협력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UAE, 사우디, 독일, 프랑스, 인도까지 모두 서울 표준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죠. 중국과 일본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주도의 기술 동맹이 아시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AI 반도체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더 복잡했죠. 시게로 이시바 총리는 기술표준 회의에서 한국과 공동 의장을 맡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내 강경파는 이를 한국에 무릎 꿇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줄어든 거군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 최종 국면에서 주목할 건 서울 기술 헌장입니다. 이 문서는 전 세계 40여 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6G AI 우주통신 양자보안 표준을 공식 채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규칙까지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패권이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패권까지 연결된 구조네요. 네,
그리고 미국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합의문에는 한국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국은 이를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죠. 이건 세계 패권 국가가 공식 문서에서 다른 나라를 핵심 축으로 인정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다극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둘째, 후발주자들이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이를 위해 한국은 R&D 투자 비율을 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차세대 인재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년 전 미국의 관세 폭탄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판도를 뒤집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약자가 전략과 인내로 판을 뒤집어 세계 질서를 재편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게임의 설계자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네요. 누가 기술의 열쇠를 쥐느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열쇠는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생산국이 아니라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